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의에 이어서 또 세계사 강의 진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로 또 강의를 찍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세계사 시험 범위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자 사실 세계사 하면 역덕들이 가장 설레어 하는 단원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1차 대전 파트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해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두고두고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많이 쫓기듯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교양적인 부분까지 섞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여기 이전에는 이제 막 독일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랑 민족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독일의 상황을 잘 기억한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의 배경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과 영국의 대립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자면 당시 독일을 통일했었던,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비스마르크였죠. 비스마르크는요, 자신이 독일을 통일하면서 원했던 것은 독일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프랑스를 고립화시켜서 독일의 내정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당시 프랑스과의 전쟁, 그러니까 푸프 전쟁으로 인한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프랑스가 언제 복수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를 억압하려는 방향을 정책의 기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를 고립화하면서 동맹국을 만들면서 삼국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강화시키죠. 그리고 이 유럽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이 프랑스의 고립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러시아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지형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도를 같이 보시죠. 이 지도는요, 잘 보면 프랑스가 여기 있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일은요, 프랑스와의 견제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랑 무조건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왜냐? 프랑스가 만약에 러시아랑 편을 먹고 좌우로 둘러싸여서 공격을 한다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랑 무조건적으로 친해져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죠. 이때가 비스마르크 때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비스마르크 이후에 비스마르크를 중용했었던 빌헬름 1세가 퇴위를 하고요. 그 뒤 빌헬름 2세가 자리를 잡으면서 독일의 기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유럽의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독일이 아닌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일의 대외 관계는 달라집니다. 비스마르크 이후 빌헬름 2세는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독일이 다른 나라 눈치 보여서 살아야 될까? 우리 독일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내가 최고야 라고 해서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3B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가 모로코 사건입니다. 3B 정책은 뭐냐? 독일 근처에 있었던 주요 도시, B로 시작하는 도시 3개를 철도로 직접 연결시켜서 독일 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이게 독일의 3B 정책인데 독일이 갖고 있었던 베를린을 기점으로 이 비잔틴 그리고 바그다드까지 철도로 연결시켜서 중동으로 확대하려는 독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모로코 사건이었습니다.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 제국주의 확대 단원에서 배웠었죠. 당시 프랑스가 실효적으로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이 모로코 지역을 독일이 두 번이나 노려서 당시 군대를 파견하는 등 식민지를 빼앗으려 했었던 사건이 모로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쇼다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게 되고 결국에는 프랑스가 모로코를 지배하고 독일이 이것을 포기한 사건을 의미하죠. 이렇게 당시 빌헬름 2세는
쓰리비 정책과 모로코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확대적인 움직임, 대외 팽창적인 움직임이 누구랑 부딪히게 되냐? 영국이랑 부딪히게 됩니다. 색깔을 바꿔서 당시 영국은요 3C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 중 C로 시작하는 나라 세 군데를 연결해서 이 지역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했죠. 독일처럼 직접 철도를 연결하기엔 너무 큰 사이즈였습니다. 카이로, 그리고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 이 세 지역을 연결해서 당시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독일의 3B 정책과 부딪히게 되면서 영국과 독일의 사이는 썩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빌헬름 2세의 정책으로 러시아와 독일의 사이가 조금씩 분열이 되고요. 이 분열을 영국이 캐치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적의 적은 나의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독일의 적인 러시아는 나의 친구가 되고요. 독일의 적인 프랑스가 나의 친구가 되면서 영, 프, 러 이 세 나라는 삼국 협상이라는 일종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독일을 지향하는 세 나라가 뭉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 세계 1차 대전의 배경인 독일과 영국의 안 좋은 사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자, 두 번째 배경은요, 범게르만주의랑 범슬라브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게르만주의랑 슬라브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에 있는 두 사진이 이제 게르만 민족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두 사진이 슬라브 민족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럽은 여러 민족으로 나눠져 있고요. 3대 민족이라고 한다면 게르만, 슬라브, 라틴 이 세 민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게르만 애들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애들입니다. DNA적으로 어떤 외형적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금발, 벽안이라고 부르는 파란색 눈, 각진 턱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휜 피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체격, 굉장히 단단한 체격 등을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독일이었고요. 슬라브 지역은 러시아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게르만 민족 경우 이 통일 과정에서 게르만 민족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논의를 했다고 했죠. 전 시간에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당시 지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에 대한 단결, 게르만 민족에 대한 포함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게르만인들이 다 잘 살아야 돼 라는 이념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거죠. 우린 이러한 이념을 범게르만주의라고 합니다. 독일인의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모든 게르만인의 단결과 생활권의 확대를 주장한 것이 범게르만주의입니다. 이것이 슬라브 민족의 중심인 범슬라브주의랑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부딪히게 되냐? 바로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발칸 전쟁을 통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자, 발칸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게르만 민족의 중요도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 지나간 지도는 게르만인과 슬라브인의 분포를 나타내요. 게르만인은 주로 어디 있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게르만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반해서 슬라브어를 쓰고 있는 슬라브인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이 동유럽, 폴란드, 체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발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당시 슬라브어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는 슬라브 민족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민족끼리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완벽하지 않죠. 그래도 민족끼리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러한 민족별로 나눠 있지 않고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지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상태였어요.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게 오스트리아의 지도인데 이 지도 내에서 오스트리아 지구 강력에는 수많은 색깔들이 섞여 있죠. 이건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다양한 게르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게르만인과 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만 중심이라는 이 범게르만주의가 내부에 살고 있는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는 반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당시 게르만주의랑 슬라브주의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민족의 갈등에 점화되었던 사건이 바로 발칸 전쟁입니다. 이 발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당시 오스트리아로부터 갑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요, 옆에 있는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 사이에 있는 보스니아 그리고 헤르체고비나라는 이 두 나라를 강제로 합병시키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게 현재 지도인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여기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여기 있고 오스트리아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집어삼킨다면 이 세르비아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영토를 확장하면 오스트리아랑 대결 구도가 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이것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두 지역을 강제로 합병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던 거죠. 세르비아를 회방놨던 겁니다. 이러한 강제 병합에 의해서 세르비아가 분노하게 되고, 세르비아는 어쨌든 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지배하려는 의도 자체가 이 범슬라브주의를 목표로 하는 슬라브인들의 합체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였기 때문에 당시 범슬라브주의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거세지게 됩니다. 왜 우리 이거 못 가지냐? 우리 슬라브 지금 무시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거랑 별개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시간 순서 따면 얘가 먼저지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당시 발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제국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여러 발칸 나라들이 당시 오스만이 힘이 약해지는 걸 보고 여러 지역들이 합쳐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만과 발칸 지역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 이 전쟁을 1차 발칸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만이랑 발칸이랑 전쟁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발칸 애들이 이깁니다. 자, 이것이니까 영토를 나눠 먹어야겠죠. 이 영토를 나눠 먹는 과정 속에서 당시 불가리아랑 세르비아랑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랑 타 발칸 국가와의 전쟁을 2차 발칸 전쟁이라고 해요. 이 2차 발칸 전쟁의 결과, 당시 누가 주도하게 되냐? 이제 불가리아가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세르비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데, 이 재편 과정 속에서 오스트리아가 이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강제로 합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한 번 더 세르비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이 알바니아라는 지역을 독립시켜가지고 당시 세르비아에게 아주 그냥 큰 회방을 줘요. 알바니아가 어디냐? 이거 다시 지도로 봐야죠. 알바니아는 여기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당시 알바니아 지역을 병합시켜서 해안가로의 진출을 확대하려 했어요. 이걸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오스트리아가 끼어들고는 나 알바니아 독립시켜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알바니아 입장에서는 행복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빅픽처, 빅플랜을 해방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썩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의 사이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안 좋아진 계기는 앞서 봤었던 범게르만주의랑 범슬라브주의랑 연결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게르만 민족이 슬라브 민족을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펼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단순히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 갈등이 아니라 슬라브랑 게르만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세계 1차 대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과 독일, 두 번째는 게르만과 슬라브.
이 게르만과 슬라브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의 갈등의 그 점화가 된 이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고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1차 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예보 사건과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극우 민족주의 세르비아인인 이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처럼요, 당시 보스니아의 수도를 황태자 부부,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 부부가 방문했다가 극우단체에게 의해서 이 보이는 사진처럼 민중 속을 헤집고 나와가지고 권총을 이제 단발해가지고 황태자 부부를 사살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세르비아에게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너 나랑 싸우자. 하지만 세르비아 쫄지 않습니다. 왜냐?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당시 범슬라브주의의 큰 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였죠? 그렇죠.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 도와주면서 러시아도 이쪽에다가 선전포고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쫄지 않습니다. 왜? 오스트리아도 믿는 구석이 있거든. 독일이 있죠. 그래서 독일이 당시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근데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맞는다라는 것은 러시아랑 연결되어 있었던 동맹국들도, 그러니까 협상국들도 당시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 세계가 독일 편과 영프러 편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이 지도로 확인을 하자면 이 발칸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당시 영프러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독일이랑 싸웠던 겁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을 보자면요. 오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 발칸 지역을 되찾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칸 지역이랑 싸우고 있는 오스트리아 편을 듭니다. 특이하게 불가리아가 있어요. 불가리아는 오스트리아 편을 듭니다. 왜냐? 얘네는 세르비아를 싫어하잖아요. 제2차 발칸 전쟁. 그걸로 인해서 당시 세르비아에 대한 복수 플러스 발칸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편을 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얘네가 동맹국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동맹국에서 중간에 협상국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바꾸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수업의 빌드업이 드러나죠. 이탈리아가 통일했을 때 완벽한 통일이라고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애매한 통일이라고 했죠. 일부 잃어버린 지역이 있었죠. 이것을 당시 협상국 측에서 잃어버린 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 너네 잃어버린 땅 지금 누가 갖고 있냐?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 이 땅을 전쟁에서 이기면 너네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는 협상국 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당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6개의 나라가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커지면 좀 무섭기 때문에 당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세르비아랑 부딪히게 됐던 거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으로 단결이 필요한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하니까 둘이 싸웠던 거고요. 러시아는 이제 슬라브 편을 들어야겠죠. 슬라브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르비아 건드린 애들을 이제 실드 치러 갑니다. 이 국기는 조금 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독일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중요한 나라죠.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붙어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게르만의 중심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지원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독일에 대한 팽창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독일 잡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복수가 있겠죠. 푸프 전쟁. 특히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푸프 전쟁의 결과 당시 독일의 제위시 베르사유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감정적인 복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자스 로렌, 이 중요한 땅에 대한 회복도 필요했을 거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독일은요, 어떤 작전을 취하냐? 그들은 나름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은요, 모든 병력을, 중요한 병력들은 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다가 먼저 집결한 다음,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린 이러한 계획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시 독일의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슐리펜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서부 전선을 먼저 점령하고 동부 전선을 공격하라는 계획을 세워요. 왜 그렇게 하냐? 러시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큰 영토를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군대 모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에이, 길어야 2-3달은 걸릴 거고 아무리 빨라야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당시 군대 모으는 시간 안에 서부 전선을 빠르게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부 전선으로 돌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벨기에부터 공격을 하죠. 문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부 전선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실패한 전투가 바로 첫 번째, 마른 전투입니다. 이 마른이라는 지역은 강 이름이고요. 프랑스에 있는 강인데요. 여기서 당시 독일이 전진하다가 영프 연합군에 의해서 제재당하고 멈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조금 길어지게 되죠. 영프 입장에서는 이거 할만한데 라고 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막혔던 것이 솜 전투에서는 당시 독일이 영프 연합군의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서 전쟁이 고착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착화에 의한 또 다른 이유는요, 앞서 얘기했었던 이 러시아에 대한 문제였어요. 러시아가 징집이 2-3달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들은 징집을 훨씬 빠르게 합니다. 2주 만에 합니다. 14일 만에 얘네가 징집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동부전선을 빠르게 들고 왔었던 거죠. 2달이나 걸릴 거야, 약 60일 정도 걸릴 거라는 것이 14일 만에 끝나게 되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의 일부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돌리는 전략을 택하게 되죠. 생각보다 화력이, 그러니까 서부전선의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제압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장기전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형태가 뭐냐면 참호전이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참호는 뭐냐면요,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게 참호전인데요, 여기 땅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몸을 숨겨서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게 참호전입니다. 참호라는 땅을 파서 여기에 숨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형태를 하죠. 이 진지를 제대로 만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며칠 동안 세워서 겨우 몇 센치 몇 미터 움직이고 다시 또 몇 미터 후퇴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참호전과 장기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 전쟁이 길어지니까 남자들은 다 군대에 나가게 되고 물자를 만들 사람이 부족해지다 보니 여성들이 참가하게 됐던 거죠. 역사에서요, 이전의 여성들은요, 전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적 의무도 없는 거고 사회적 권리도 없는 거였어요. 여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받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 겁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당시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독일은 물자를 받아야 되고요. 물자를 받으려면 해군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영국 해군이 당시 독일의 북쪽 지역에 받아 북해를 봉쇄하게 되면서 독일은 물자를 전달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독일은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수많은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세워요. 이게 뭐 상선이든 뭐든 난 경고했다 다 쏴버릴 거야 해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죠. 이렇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근처에 있는 모든 배란 배는 다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합니다. 초반에는 성공을 해요. 왜냐 어쨌든 간에 다 폭발을 시키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니까 할 만한 게임이 됐던 거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가 했는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당시 영국의 상선이었던 루시타니아호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폭발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침몰이 됩니다. 문제는요, 이 루시타니아호에는 누가 있었냐? 다수의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이제 배를 타러 갔어. 언젠가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 며칠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독일군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대.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인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저 나쁜 놈의 독일 놈들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져서 당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을 때 미국인들의 심기를 다시 한 번 더 건드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치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머만 전보 사건의 치머만은 사람 이름이고요. 치머만이 뭘 했냐? 여기 있는 설명을 보자면 독일이 멕시코의 참전을 대가로 당시 미국 멕시코 전쟁의 패배로 잃어버린 지역들을 되찾아주겠다라는 밀지, 비밀 조약을 보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야, 멕시코, 너 미국이랑 사이 안 좋지? 너 땅 뺏겼잖아. 뉴멕시코 뭐 이런 땅들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네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너가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얘기가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미국이 하이제킹을 합니다. 미국이 이 소식을 들었던 거죠.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 미국은 결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가 1917년이었어요. 미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독일은 이제 세 나라랑 싸워야 돼요. 영국하고 싸워야 되고요. 프랑스 싸워야 되고 러시아도 싸워야 되는데 미국하고 싸우는 이 네 나라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꼬여 있을 때 잠시 하늘이 독일 편을 도와주게 됩니다.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만 당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러시아는요, 당시 농민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에 굉장히 지쳐 있었고 이런 지친 상황 속에서 러시아 내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정부는 전쟁을 멈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요,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이탈하게 돼요. 이때가 1918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네 나라랑 싸우고 있었던 독일은 세 나라랑 싸우는 것으로 대결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흐름을 좀 정리하자면요. 당시 서부전선, 그리고 솜전투, 마른전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당시 독일 육군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지다가 독일 해군이 이것을 벗어나고 물자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급박한 상황이 생기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독일 해군을 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되면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러시아가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숨통이 트였던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러시아가 당시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으면서 나갔다 했잖아요. 이 단독 강화 조약의 이름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이름이 복잡하죠? 어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러시아를 빼고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랑 전쟁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조금씩 지쳐지게 됩니다. 18년대로 넘어가면서 당시 동맹국들이 항복하는 상황이 생겨요.
불가리아, 오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런 나라들이 항복하게 되면서 독일만 남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렇게 독일만 남는 상황 속에서 독일 군대들은 결국 지치게 되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독일 북부 지역에는요, 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킬이라는 도시. 한국인들에게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홀슈타인 킬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한국인 축구 선수가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익숙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킬이라는 도시에 당시 해군들이 나 더 이상 전쟁을 못 해먹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킬 군항 해군들의 봉기입니다. 이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전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 킬군항의 봉기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혁명,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못하겠다, 지금 정부 때려치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거고, 이러한 봉기들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결국 기존에 있었던 빌헬름 2세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게 됩니다. 빌헬름 2세는 결국 망명을 택해서 도망가게 되고 이제 독일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게 된 거죠. 역사 시간에서 항상 보지만 왕이 통치하지 않은, 1인이 통치하지 않은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공화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가 없으니까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임시로 만들게 됩니다. 아직은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한 임시정부였지만 그래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택하고 공화국의 리더도 뽑게 되죠. 이 공화국은요, 이제 전쟁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러한 반란들을 통해서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연합국 측과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세계 1차 대전은 마무리가 됐던 거죠. 여기까지가 세계 1차 대전 얘기입니다. 자, 전쟁의 특징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전쟁의 특징 총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력전입니다. 원래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거였어, 과거에. 근데 이때부터는 전방, 후방 구분 없이 국가 전체가 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이, 군인들이 전쟁하고 나는 뭘로,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다 이거지. 다 같이 하자는 거지. 두 번째, 참호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참호는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세 번째,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이 뭐가 있냐? 탱크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전투기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잠수함이라는 게 처음으로 전쟁에 등장합니다. 독가스라는 것이 전쟁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세계 1차 대전의 배경과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쟁의 결과 얘기하기 전에 그 사이에 러시아 혁명 얘기를 잠깐 꺼낼까 해요. 러시아 혁명도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깊게 다루면 너무 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과정적인 부분들만 좀 볼까 해요. 자, 먼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190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혼란기를 겪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던 러일전쟁, 이 전쟁에서의 열세,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하고 이전에 있었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에 이어서 차르에 대한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들이 아직도 쌓여있는 상황 속이었어요. 지금 정치가 별로 좋지 않아. 다른 나라들은 다 공화국인데 우리만 왕이야. 우리만 황제야. 아,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황제정에서 벗어나 입헌군주제를 추구한다라는 움직임들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자유주의, 민족주의 역사 보면서 러시아의 당시 자유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농노제도 해방을 시켜주고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도 있었고요. 분하로드 운동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이 다 실패로 건너가게 되면서 불만만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가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당시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당시 붉은 광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이 시위대를 학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시위가 확산되지만 계속적으로 정부는 강압적으로 이것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닫고만 있었어요. 이후 니콜라이 2세가 그래도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만들어줄게, 입법권 만들어줄게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더욱 증폭되게 되고요. 가뜩이나 정치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 상황 속에서 전쟁해야 된다고 끌려가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가 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페트로그라드라는 곳에서부터 시위를 진행하게 돼요.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이 도시가 잠시 이름을 바꾸는데 이 페트로그라드에서부터 시위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때의 시위는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시위와는 다르게 굉장히 더 거세지게 되고 강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불만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게 돼요. 결국 니콜라이 2세는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왕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려오고 왕이 없는 사회가 되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인이라는 왕이 없이 다수에 의해서 통치하는 제도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 했죠? 공화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르포프공이라는 사람을 수반으로 해가지고 당시 여러 개혁자들을 모아서 러시아 공화국이라는 정부를 만들어요. 이때가 3월이었습니다. 이것을 3월혁명이라고 해요. 가로로는 2월혁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달력으로는 2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혁명 또는 러시아력 2월혁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이때 당시 임시정부가 등장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는 당시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서 이 불만을 해소를 해줘야겠죠.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치적 문제랑 전쟁의 지속이었습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이 두 가지 불만을 들어줘서 해결을 해줘야겠죠?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해결을 안 해줍니다. 당시 임시정부는요, 전쟁을 지속합니다. 무조건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농민들과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 내부에서도 이 반발이 강해지게 되고 이 임시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개혁조차도 실패로 끝나게 돼요. 사람들의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 러시아 공화국에 대한 불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 불만을 주도했었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노병 소비에트 애들입니다. 노병은 뭐냐? 노동자랑 병사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랑 병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그 집단이었던 소비에트를 만들게 되고 이들은 기존에 있었던 임정에 반대해서 즉각적인 전쟁의 중단을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노병 소비에트랑 임정의 전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들의 대립이 이뤄지게 되고 이 대립의 중심이 되어서 노병 소비에트를 이끌었던 당이 있었으니 그 당이 바로 볼셰비키라는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볼셰비키는 정당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볼셰비키는 러시아어로 다수의라는 뜻입니다. 이 정당이 다수의 정당이었냐? 아닙니다. 이 정당은 수많은 러시아 정당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다수로 간 거야. 왜냐? 우린 언젠간 다수가 되고 말 거야. 라는 포부로서 만들었던 거죠. 이 볼셰비키가 중심이 돼가지고 당시 노병 소비에트를 이끌면서 이들이 임시정부랑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 대립 끝에 누가 이기냐?
소비에트가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볼셰비크가 중심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공화국을 엎고 여러 가지 기치 중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방향으로 공화국을 이끌겠다라고 정부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화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공화국은요, 17년 3월에 있다가 17년 11월에 사라져요. 몇 개월만 있었던 나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됐던 거죠. 물론 얘네들이 만든다고 해서 완벽히 정리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반발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내부보다는 이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요구했었던 전쟁을 멈춰야겠죠. 그래서 결국 독일과 러시아는 단독 강화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었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고 볼셰비키 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대머리 아저씨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부시죠. 자,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멈추고요. 레닌이 주도해서 이들이 원했던 사회주의의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만들고 노력을 하죠. 문제는 이러한 개혁들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잘 배웠다시피 완벽한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당시 소비에트 정부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아니, 너네가 하면 노동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며, 다 괜찮다며. 근데 아니잖아. 나 지금 괴롭잖아. 나 힘들잖아.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 봉기는 내전으로까지 심화되게 됩니다. 당시 소비에트 군대를 적군이라고 하고요. 의에 반해서 이 사회주의 정부에 반대했던 애들을 색깔을 따서 백군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의 반대색은 흰색이다 이거지 뭐. 자, 이렇게 내전으로 인해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결국 레닌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오케이. 기존에 있는 사회주의, 기존에 있는 완벽한 사회주의, 오케이,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인 정책을 펼쳐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해가지고 개량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New Economy Policy, 앞글자만 따서 NEP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뭘 하냐? 회사들에게 알아서 월급을 나누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랑 조금 다르죠. 세금도 원래는 현물세,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식으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그다음에 세금도 돈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받는다라는 이 원칙을 살짝 무너뜨리고 개량했던 거죠. 이 방식은 대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공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회다. 모든 세계, 전 세계를 다 사회주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세계화를 노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혼자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한테도 사회주의 공화국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너도 사회주의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사회주의로 만든 다음에 이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연합을 뭐라고 하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고요. 이걸 앞글자를 따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즉 소련은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와
그 나머지 연합 국가들을 묶어서 우리는 소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세계 1차 대전을 포기한 대신 소련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기까지가 러시아 얘기. 이해갔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세계 1차 대전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자고. 자, 먼저 종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끝내고 독일이랑 무엇을 얘기할 건지를 정리를 해야죠. 그걸 프랑스에서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머리를 쓰게 되는데 이 회의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합니다. 한국사 시간에서도 파리 강화 회의는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혹시? 김규식?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당시 파리 강화 회의에서 당시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 파리 강화 회의가 이겁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14개의 원칙을 지키기로 한다가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14개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만한 것은 두 개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채택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었죠. 다만 여기서 함정 카드가 하나 있었지. 민족 자결주의, 단 패전국 식민지의 하나. 문제는 우리가 누구 식민지였죠? 일본 식민지였죠. 일본은 영국 편이었습니다.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더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패전국에 대해서 한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도, 한반도 내에서도 당시 이거에 대한 반발감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제점인 부분들을 보고 어디로 돌아가냐? 공산주의로 돌아갑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그런 거 없었거든. 무조건적으로 식민지라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소련이 다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5.4운동이 일어나죠. 이 5.4운동에 대해서 당시 중국도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국제적인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왜냐? 일본이 승전국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 내에서도 우파가 아닌 좌파, 즉 공산주의 계열로 돌아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얘기해봤자 정말 쓸모가 없다. 근데 소련은 다르거든. 소련은 다 도와주겠다 하거든. 이러니까 공산주의 계열로 쓱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서 공산주의 계열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측면들도 있었죠. 자, 아무튼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하고요. 국제평화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국제적 기구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 기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이 평화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전승국에 대한 이익을 얘기해야 되고 패전국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패전국 중 하나인 독일과 강화를 맺음으로써 독일에 대한 페널티, 응징을 진행하게 되죠. 이 독일과 체결한 이 독일의 응징을 위한 조약을 뭐라고 하냐? 베르사유에서 체결했기에 이것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재편된 시스템, 재편된 사회를 뭐라고 하냐?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베르사유 조약에는 구체적인 내용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당연한 소리지만 독일의 모든 식민지는 상실됩니다. 가져서 뭐 하게? 이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또 공격하게? 이건 아니지. 두 번째, 프랑스가 복수를 해야죠. 알자스 로렌 지방 다시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자스 로렌 지방에 대해서 푸프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측면입니다. 세 번째, 군비를 줄입니다. 군대 관련된 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배상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 내놔. 이 4가지 내용을 했던 것이 베르사유 조약이죠. 자, 그리고요, 이 파리 강화의 영향력으로 국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20년에 만들어진 국제연맹이라는 거예요.
국제연맹은 지금의 유엔하고는 다릅니다. 유엔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연합이고요. 얘네는 국제연맹입니다. 차이점. 일단 기억을 하고, 얘네는 뭐 하는 기구냐? 일단 국제평화나 협력을 위한 기구야. 근데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이 빠져버립니다. 미국이 나 안 해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했을 때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이었어요. 민주당계 사람입니다. 문제는 국제연맹을 만들고 가입하자라고 했을 때 정권이 바뀝니다. 공화정으로요. 공화정이라고 이제 하면 안 되지. 공화당으로 바뀝니다. 워렌 하딩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기치가 뭐냐? 여러분 미국 대선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이 공화정의 대표적인 기지는 미국은 미국을 위한 나라다라는 바이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뭘 얘기를 하냐?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하딩은요, 이 가입을 거절하게 돼버립니다.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안 가입해요. 그렇게 해서 국제연맹의 위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없는 국제사회라.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세 번째, 독일. 네 번째, 소련. 이 두 나라는 가입을 제외시킵니다. 선생님, 얘네가 잘못했고 독일이 잘못했으니까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당시 독일이 전범국이기 때문에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독일은 가입을 거절시킵니다. 소련도 당시 전쟁 중간에 이탈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만 지향한다라고 해서 가입을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26년과 34년에 다시 가입을 허락해 주긴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국제연맹, 그러니까 국제적인 연합기구라면 만약에 얘네가 국제적인 평화를 깨트렸을 때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은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유엔은요, 얘네랑 이제 반대되는 게 국제연합, 유엔인데, 유엔 같은 경우는 유엔군이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이 있고 전투할 수 있는 유엔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평화를 깨트리는 애들이 있다면 군대를 보낼 수 있죠. 대표적으로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유엔군이 파견되었으니까.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제2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냐? 하지 마. 안 돼. 이거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았던 애들이 국제연맹입니다. 나는 어떻게 외웠냐? 선생님 항상 수업하면서도 헷갈려요. 국제연맹, 국제연합. 국제연맹, 단어부터 맹하지 않나요? 부정적인 표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썩 그렇게 못했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요, 국제연맹뿐만 아니라 평화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총 3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워싱턴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회의는 총 3번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자면 군비를 축소하자고요. 우리 이제부터 군대에 쓰는 돈 줄이자. 100억이 있었으면 50억으로 줄이자. 30억으로 줄이자. 10억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로카르노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승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독일, 이 두 나라가 체결했던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베르사유 조약 잘 지키자 약속했던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 독일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다 무시하고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약속했던 거죠. 물론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다 무시하죠. 누구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는 그래서 실제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합니다. 자, 세 번째,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요,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15개국 나라가 사인을 한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꼭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이런 거지. 우리 둘이 싸웠다면 주먹부터 날리지 말고 일단 말로 우리 해결해 볼까요? 약간 이런 것들이 켈로그 브리앙 조약입니다. 이러한 3가지 조약들을 통해서 당시 이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왜냐? 세계 1차 대전으로 해서 너무 많은 고통들이 있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라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평화 유지의 노력들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나라들도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 바꾸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바뀌었다는 거.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헌법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화국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있어. 앞서 얘기했던 여성 얘기를 좀 더 길게 하자면 이 보통 선거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참정권도 당시 확대가 됩니다. 왜? 전쟁 때문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성들이라는 존재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도 없었고요. 근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죠. 똑같이 남자들이랑 같이 군대 같은 곳 가가지고 개고생을 했죠. 인정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회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 이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참정권을 주도록 얘기를 하죠.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논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참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 끝나고 4차 선거권 개정을 통해서 21세의 남성, 30세의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요. 이후 20년대 넘어가서 21세의 모든 남녀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선거권,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적으로 선거가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중국 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우리 세계 1차 대전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된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을 정리하자면 수업에 대한 배경, 수업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배경 먼저 찍었고,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 얘기를 했고요. 이 결과 하기 전에 잠시 러시아 혁명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고 독일이 패전했다까지 우리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방곡고 2026학년도 1학기 2회고사의 기말 시험범위입니다. 기말에 하면 안 되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시험 범위고, 여기 이 강의는 또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세계 1차 대전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재생해 보시고, 궁금한 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교무실을 통해서 가급적 교무실에 오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시간대라면 댓글을 이용하신다면, 언제든지 시간 날 때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